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동양연구소의 신년 대교양특강, 오늘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조선 태종 대 세종, 누가 더 위대한가? 이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자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418년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한 세종은 역대 제왕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는 인물이다.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왕들, 예컨대 고구려의 광개토왕,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태종무열왕, 고려의 문종, 조선의 정조 등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일세를 풍미한 군주로서 자신들의 왕조와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업적이 현대 한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그들의 업적은 한국사의 명맥을 이어주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 지난날의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은 다르다. 자, 이 언급은 민음한국사 조선 총서 1권 10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민음한국사는 5권으로 된 조선 통사로서 가장 최근의 것이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고도 새로운 조선시대 역사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로 세종은 오늘의 한국인에게 초역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말고도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세종과 이순신은 오늘날 모든 한국인의 추앙을 받습니다. 심지어 식민사관주의자들도 이 두 인물의 위대함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너무도 치밀하고 집요해서 긍정적인 인물을 말하는 데에도 교묘한 왜곡과 허구가 개입합니다. 저는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폐해를 주어 온 것이 박종화의 세종대왕과 같은 소설, 이광수의 이순신류의 식민지시대 역사 소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텔레비전 사극들도 이런 식민지시대 역사 소설들의 관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적인 고증보다 다수 대중의 기호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과 상상력의 균형을 상실한 기형적인 역사물들입니다. 이것들은 정작 주인공인 세종이나 이순신보다는 주변 인물, 즉 다수 조선인의 부정적 면모를 과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인은 세종이나 이순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에게 시기 질투밖에는 하지 못하는 존재로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세종이나 이순신은 조선이라는 체제 속 인물이 아니라 마치 조선 밖에서 후련히 나타난 유별난 비조선인인 것처럼 서술됩니다. 당연히 이런 시각은 세종의 시대와 임진왜란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세종과 이순신은 그들의 부모,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이라는 체제 속에서 자기들에게 부하된 몫을 출중하게 담당한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반기를 든 최만리 또는 원준과 함께 모두가 조선인이었죠. 그들은 결코 조선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최절정기에 가장 위대한 임금을 얻는 기쁨을 누렸다. 이성계의 첫 부인에게서 난 5째 아들, 호전적인 방원은 다른 방면에서도 재주가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3번째 아들은 기막히게 놀라운 존재였다. 그는 재능 있는 학생이자 위대한 심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방원은 22세의 이 아들에게 기꺼이 왕좌를 물려주었고 세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는 한국의 형군이 되었다. 자, 이 집은 미국의 한국사 전문학자 시카고 대학에 재직을 했었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입니다. 한국 현대사 89쪽에 있는 내용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생각할 때 한글 창제를 비롯해서 학문, 과학, 예술 등의 지능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세종은 이 방면에서 빛나는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 함께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확고히 다지는 일을 더 중시했습니다. 태종의 쓰시마 정벌과 세종의 사군 육진 개척이 바로 그것입니다. 쓰시마 정벌은 세종대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시종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 주관했던 일입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확립한 중화 사대를 견지하면서 유학 정신을 철저히 실천한 군주였습니다. 최대치로 발현된 그의 민본 애민 역시 유학적 실천의 소사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현대 한국인의 커다란 자부심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글 창제 역시 성리학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세종은 어떤 왕보다도 성리학에 심취한 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종 이야기만 하고 태종 이방원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화법은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화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은 세종과 태종을 또는 태종과 세종을 두서없이 논의하면서 비교 대조하고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지만 이 강의자의 의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면 알 수 있게끔 계획된 강의입니다. 선현들의 지혜를 신뢰했던 세종은 우선 유학의 경전과 사설을 뒤져서 이상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만 갖추어진 제도를 세부사항까지 규정해 나갔습니다. 작은 법규를 하나 만들 때에도 그 제도에 대한 역사를 고찰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세종은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자치통감, 완지를 구해 읽고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주석서인 자치통감 훈의를 편찬했는데 이 주예보는 중국에서 간행된 것보다 완성도가 더 높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논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황과 함께 춤을 세종의 음악 철학에 대해서 또 말하겠습니다.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신학의 절주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 저녁에 제정하였다. 처음에 박연에게 명하여 종류를 정하게 하였다. 연이 일찍이 옥경을 올렸는데 임금께서 쳐서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 측의 경쇠 소리가 약간 높으니 몇 푼을 감하면 조화가 될 것이다 하시므로 박연이 가져가 보니 경세공이 잊어버리고 쪼아서 고르게 하지 아니한 부분이 몇 푼이나 되어 모두 임금의 말씀과 같았다. 그 세종대왕의 음악적 천재성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에 남다른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음악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 음악적 천재성을 후천적 교양과 결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음에 대한 예민성, 이걸 보여주죠. 네.
서양의 그 유명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라디오, 옛날이니까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고도 어느 파트에 어떤 몇 번 악기가 연주를 좀 틀리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할 정도의 그 소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세종도 토스카니니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닙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세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양의 한계치를 보여준 군주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음악에도 비범한 소양이 있었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세종은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음악 사업을 벌여서 작곡, 작사, 악보, 악기 연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쳤는데요. 세종 말고도 후대의 왕 세조 아시죠? 네. 세조도 이 소리, 음악에 대해서 천재성을 보인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세종은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예보다 중한 것이 없으나 악의 소용도 또한 큰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는 중히 여기면서도 악에는 소홀하여 이를 익히지 않는 일이 많으니 가히 한탄할 일이다. 자, 우리가 예와 악, 얼핏 생각하면 유학, 성리학, 그리고 유학, 성리학의 군주였던 세종은 악 같은 것은 중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에 비해서 예를 더 강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종은 예보다도 악을 더 중시하는 이러한 뉘앙스를 가진 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이 가진 음악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토록 음악을 중시했을까요? 세종의 곁에는 음악을 잘 아는 신하가 둘 있었는데 박연과 맹사성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들과 합동작업으로 조선의 예학을 격조롭게 정비했습니다. 우리는 박연하면 음악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박연은 집현전 교리, 중추원 부사 등을 역임한 사대부였고요. 맹사성은 이조판서와 우좌의정을 지낸 명재상이었는데 시문에도 등하고 음률에도 밝았고 연주도 심오해서 대금의 조예가 깊었고 손수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사성이나 황희 정승하면 네. 아주 훌륭한 재상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들의 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스캔들, 특히 맹사성은 어떤 범죄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가 네. 세종한테 징계를 먹은 적도 있고, 또 황희도 그 만만치 않은 이 내로남불의 성격을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사성 선생은 참 놀랍게 이 청빈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가 살던 그 초가지 운막, 비가 오면 줄줄 샜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서 이제 비가 새는 일이 잦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마철에는 이 세숫대야나 또는 이 바켓 같은 것을 이 방 한가운데 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젊어서 학원 강의를 했는데 그 학원 화장실에 물이 새요, 비가. 그래서 비가 새는 줄 알았더니, 왜냐면 화장실이 2층인데 건물은 6층짜리인데 보니까 그 수세식, 그 옛날에 위에 그 수세식이 막 이렇게 물통이 있었잖아요. 네. 조금 그 논점과 다른 얘기인데, 그래 제가 그 전체 회의에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화장실을 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산을 하나 놔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맹사성 선생이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풍기하기 위해서 이 초가집 운막에 이제 비가 새니까 거기에 그 비옷 도롱이를 입고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그렇죠. 상당히 술도 좋아하고, 맹사성 시조도 많이 지었는데 그 시조가 상당히 낙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시조들이 맹사성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호사시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맹사성. 강호의 뭐 봄이 되니, 강호의 여름이 되니, 뭐 이렇게 시작되는. 자, 두 사람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런 이력들은 왜 그들이 세종의 음악 사업에 적극 동참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세종을 포함하여 세 사람, 즉 맹사성, 박연 모두 사실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공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연이 악의 업적을 남겼다면 맹사성은 향악에서 두드러지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악은 관의 음악이고, 향악은 세속의 음악, 비관의 음악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은 세종의 지악지신, 세종의 지악지신, 여기 음악을 아는, 즉 세종의 지악지신, 이렇게 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의 지악지신, 음악을 잘 아는 신하로서 당대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1419년 세종 2년 설날의 일이다. 세종은 신하들의 할애를 받은 후에 상왕 태종에게 할애를 했다. 상왕은 인정전에서 여러 신하의 할애를 받았는데 이때의 의례에는 승도는 물론 아랍계와 회외인과 외인까지 참여해 국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상왕 태종이 일어나 춤을 추고 신하들도 함께 즐겼다. 왕은 맹사성, 변계량, 허조 등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했다. 역시 미름 조선 총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은 세종이 주인공이 아니라 태종이 주인공이죠. 네. 논의를 지금 태종 쪽으로 조금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상상만으로도 아주 즐겁고 흥겹죠. 네. 그러면서 이 교양이 있는 군주들이 놀기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 태종같이 엄했던 그 군주가 술 한잔 먹고 술자리를 신하들과 질펀하게 벌이면서 춤도 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랍계, 회회인, 외인까지, 사신들. 네, 완전히 이제 국제 신년 파티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회외인 하면 아무래도 지금의 신장 미구르 쪽, 그리고 아랍계 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갈 리는 없고, 중앙아시아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종과 태종이 신년 잔치에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은 맹사성, 변계량, 허조 등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음악을 중시하고 생활화했는지를 알게 해주죠. 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맹사성이나 변계량은 많이 들어보셨고, 이 허조 선생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이 등 곱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조는 곱사춤 같은 것은 아주 뭐 따로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이제 잘 추는 분인데, 물론 예전에는 장애인이 지금보다 더 많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장애인을 고관으로 기용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신년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음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세종은 항상 공부만 많이 해요. 태종처럼 이렇게 호탕하게 놀거나 그러진 않죠. 나중에 이 세종이 아주 막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질병에 시달렸던 것은 운동 부족이고, 그 다음으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아주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책 읽는 데 썼던 겁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른바 여러분들 그 매사냥, 네. 우리가 매사냥이라고 하면 매를 잡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를 이용해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아주 재미난 놀이인데, 이 태종은 매사냥 같은 그 당시에 매사냥 이런 것들은 군주의 신체 단련을 위한, 그리고 또 군사 훈련을 겸한 그런 놀이 겸 훈련이었는데, 건강은 안 돌보고 운동은 하지 않고 너무나 책만 보니까 이 왕자 시절에 이 태종이 그 세종 아들의 건강을 좀 걱정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지문에서 본 이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흐뭇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정치가들은 음악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유교 고전 예기에서는 예학 정치가 민심을 하나로 만들어 치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예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악은 조화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형정의 근본으로서 왕도 정치의 필수 요건이었다. 당연히 예학의 바탕에는 애민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오해할 때 조선시대는 예만 중시된 그러한 국가체제라고 알고 있는데, 예는 1차적으로 질서를 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악은 조화를 위한 거니까 악이 한 차원 높은 가치 실현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예와 악을 겸해서 형정의 근본으로 담았다. 지나친 법치가 아니라 이렇게 화합하고 즐겁게 인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악을 겸하는 것을 형정의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게 왕도 정치의 필수 요건이고, 당연히 이 예악의 바탕에는 애민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의 이 정권 담당자들이 좀 이런 지문들을 이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권하고 싶은 내용이죠. 네. 아주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이 세종, 태종의 이야기를 오늘은 주로 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 또 세종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사회의 역사라면 이 서양, 유럽에서 근대에 들어서 생겨난 아주 세련된 정치 사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종은 군주 추대론을 설파했는데 이것이 후대에 나온 유럽의 사회계약설과 거의 똑같습니다. 1430년입니다. 1430년이면 세종이 이제 1418년에 제위에 올랐으니까, 즉위했으니까 세종 12년이 되겠죠. 11월 23일 경연에서, 이 경연은 왕과 그 학자 신하들이 모여서 학문도 토론하고 정치도 논하는 그러한 교육 정치 행사죠. 이 경연에서는 고려 말의 정세와 인물들에 대한 논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세종은 최영이나 이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적 논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고려 말 조선 초의 역사는 최영과 이색을 엄청 높이죠. 네. 그러니까 막 최영 장군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황금을 돌같이 뭐 이런, 그리고 막 이색.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둘을 비판했어요.
그러나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 신중한 태도를 보였냐? 삼봉 정도전은 자기 아버지가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 당대는 역적이에요. 네. 그러나 세종은, 이 명민한 세종은 아버지가 죽인 건 죽인 거고, 삼봉 정도전의 탁월한 사상과 능력은 그의 사상과 능력대로 꿰뚫어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연관 안승선이 정도전을 비판하는 말을 할 때에도 세종은 끝내 아무런 답변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비판할 때 이걸 듣고 있었던 C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세종은 즉위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공신들에게 내린 교서와 공권을 소각했을 때에도 삼봉의, 즉 정도전의 화상은 가족에게 온건히 되돌려주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 명민했던 세종이 삼봉 정도전의 정치사상을 아주 깊게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었던 의미가 되고, 우리가 세종은 태종을 온전히 계승 확장한 위대한 군주지만 정치 사상 면에서는 아버지 것보다 오히려 삼봉 정도전의 것을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삼봉 정도전과 세종은 정치 철학 면에서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종은 삼봉이 제시한 군신공치론을 선택했던 겁니다. 어떤 이 국사학자들은 뭐 군신공치가 어딨냐, 임금면 임금이고 왕조에서 막 이런 걸 좀 세게 얘기하던데, 임모 국사학자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종은 삼봉이 제시한 민봉 정치론에 적극 공감하는 엄명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본이라는 것은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국 고전. 네. 그래서 민유방본의 줄임말이죠. 민, 유, 그 다음에 방, 본 이렇게 됩니다. 민유방본. 즉 민유방본은 백성이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뜻인데, 세종은 직접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입에 올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민유방본이라는 말이, 민본은 빼고요, 네. 민유방본만 무려 174번이나 검색되는데 세종실록에서만도 14번 노출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봉 정도전은 맹자의 폭군 방벌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왕에게 잘못이 있을 때 갈아치울 수 있다는 혁명의 논리로서 군주의 임기 도중 퇴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파면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종은 군주 퇴임뿐만 아니라 아예 군주의 부임 자체가 백성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 획기적인 정치 철학을 내비쳤습니다. 볼까요? 네. 민생들이 하고자 함이 있는데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반드시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찌 다스리는 채통에 해롭지 않을까. 자, 민생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임금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 백성이 필요에 의해서 임금을 세웠다는 이른바 군주 추대론인데요.
다시 말해서 본래부터 군주제의 성립 자체가, 그리고 군주를 세우는 일 자체가 백성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근대 직전에 유럽, 영국에서 제기된 그 사회계약서를 사회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네. 흔히 사회계약서를 하면 세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는데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그리고 장자크 루소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한번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투쟁의 상태로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모든 권리를 지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며 따라서 왕권은 신성하다. 토마스 홉스.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은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었다. 인간은 자연권을 더 확실히 누리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였다. 존 로크. 인간은 자유롭고 국가의 성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 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장자크 루소. 자, 여러분들 특별히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세종이 설파한 군주 추대론이나 이 서양 정치학자 3명의 주장이나 사실은 내용이 아주 흡사하죠. 네. 이 세 사람은 모두 17, 18세기의 사람인데요. 세종은 이들처럼 정교한 이론으로 군주 추대론을 설파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 15세기 인물이었던 이 세종의 군주 추대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사회계약서이며 이들 세 사람의 의견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태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관과 군왕 이야기. 그래서 군왕이 태종 이망호이겠죠. 네. 조금 신비롭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잘못된 정치를 말할 때 지금이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이런 말들에는 왕조시대의 정치는 수준이 낮았다는 전제가 들어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달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조선시대의 역사 기술은 사관이 맡아서 했습니다. 사관은 최고 권력자 군왕의 언행을 낱낱이 기록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관은 군왕을 속된 말로 밀착 마크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왕은 대체로 사관을 경원시, 사관을 인정은 해주면서도 사관의 권위를 인정은 해주면서도 가급적이면 멀리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야구에서 경원사구라는 게 있죠. 강타자가 나오면 위기에서 강타자를 사구로 볼넷으로 걸러 보내는 이 포볼, 이걸 경원사구라고 합니다. 1401년 태종 1년 4월의 일입니다. 왕, 즉 태종이 보평전에 앉아 있는데 사관 홍여강이 뜰 아래로 들어오니 환관이 나서서 그를 부축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승지 박성명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은 이 태종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네. 왕이 쉬고 있는데 사관이 어떻게 낮잠 자고 있고 코는 어떻게 오는가 이런 거 기록하려고 오는 것 같으니까 왕의 뜻을 헤아려서 이제 이 사관을 환관이 내보내니까 이것을 아예 좀 공식적으로 못 받기 위해서 태종이 이제 도승지한테 명을 내립니다. 공무 중에 사관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사관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아주 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들어와도 되는데 꼭 들어올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태종은 공식 업무 장소인 정전에 사관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상시 업무 장소인 편전에까지 반드시, 즉 언제나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전면 부정이 아니라 조건 부정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3일 후에 불거집니다. 왕이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있는데 사관 민인생,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관 중에 사관이죠. 네. 민인생이 들어오려고 하므로 이 도승지 박성명이 말리면서 어제 홍여광이 들어왔었는데 주상께서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날 인생이 아니죠. 민인생은 나는 왕의 전지를 듣지 못했다 하면서 뜰로 들어옵니다. 왕이 그를 보고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민인생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문화부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하여 윤허하셨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한번 지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이를 아뢰는 것과 경연에서 강론하는 것을 시인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이에 왕이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물론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사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왜 들어왔냐? 이렇게 따지듯이 왕이 말하고, 이때 그 사관 나이가 어려요. 보통 사관은 이 6품, 7품 정도 되니까 9품도 있고요, 8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하면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태종은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네. 그 약간 모순되죠. 사필 곧게 써야 하면 다 들어오게 해야죠. 그러자 이 민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소이다. 그러니까 왕, 당신보다 높은 하늘의 명을 나는 받는다. 이런 아주 당돌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물론 태종은 편전에 들어오겠다는 사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봤듯이 임금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 이러한 문구.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 이러한 태종의 추가 발언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말을 즉석에서 반박하는 사관에게 웃으면서 타이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사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라고 말했으니 약간 모순됩니다. 네. 제가 이 뒷일이 궁금해가지고 왕조실록을 이제 뒤져서 좀 찾아봤어요. 이런 의문은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1403년 3월 27일에 풀립니다. 태종은 이날부로 사관의 편전 입시를 허용하며 말하는데요. 지난번에 두세 종친과 함께 청화정에서 화를 쐈는데 간원, 즉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왕이 맨날, 즉 날마다 무신과 관역을 쏜다. 관역을 쏜다. 그러니까 화를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은 이 문신을 무시하고 무신하고만 논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였으니 종친이 들으면 어찌 마음에 불쾌함이 없겠는가. 왜냐면 조선시대 이 태종 이방원의 종친들은 대부분 무과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문과 무 사이에 혐의와 틈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러한 뜻으로 인하여 사관의 입시를 일시 금한 것이다. 그것은 유생을 무마하고, 즉 문신들을 무마하고
혐의와 의심하는 것과 틈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사관을 꺼내서가 아니었다. 자, 이 태종이 그 당시에 그 종친들, 즉 무신들하고 이 문신들 사이를 염려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임시 조치로 이 사관이 지나치게 이 왕의 언행을 개입하는 것을 잠시 막았다. 이게 뭐 변명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깊은 뜻이 있었는지 이방원은 원래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그건 뭐 어느 한쪽으로 단언을 할 수가 없지만 네. 사실 말입니다. 이런 그 장면을 보세요. 태종 이방원의 그 높은 교양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유 그리고 젊은 사관을 대하는 이 사관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방원의 그 말을 보면 말입니다. 정말 교양도 있고 또 세종대왕은 좀 유머를 구사할 때 이렇게 막 투덜거리는 식으로 좀 구사를 해요. 푸념하고 막 투덜거리고 신세한탄하는 식으로. 근데 태종 이방원은 상당히 격조 있는 유머를 잘 구사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원래 유머는 좀 파격성이 있어야죠. 그 당시에 신하들은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것도 이제 막 임금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곤 했었죠. 네. 이제 그걸 이제 다 알면서도 이 자연재해가 어떻게 내 탓이냐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 자연재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조선의 왕들이고 중국의 황제들이었는데요. 너무나 원래 교조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아주 막 공식처럼 자연재해, 천재지변은 모두 왕의 잘못이다. 이걸 막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막 왕 앞에서 이 강변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는 신하가 있으니까 태종이 한마디 합니다.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연재해가 꼭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하면서 내가 알기로 이 간통한 부부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무사히 탈출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네. 이런 기록도 남겨놓고 있습니다.